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70대가 된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꽤 될 것 같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꽤 일찍 배우자를 보냈거든요. 6, 70까지 같이 아웅다웅 살다가 늦게 배우자와 이별하는 분들의 기분을 저는 늘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이별하신 분들은 아쉬움이 없으실까요?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먼저 보냈답니다. 아들만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던 저에게 이건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부부 그 시대치고는 늦가기 결혼을 했고 둘 다 서른이 넘어 자식을 봤거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 줄 모르고 저는 새벽녘 눈을 비비며 남편과 이런 대화를 했었어요. 도시락에 이것저것 못 넣고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장아찌랑 불고기만 좀 넣었어요. 가다가 시장하면 계란이랑 고구마도 삶아 넣었으니까 그거라도 드시구랴. 그러자 남편은 본인 역시 아주 피곤한 얼굴로 눈을 연신 비벼대면서 도시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러게 지금 뭐 입맛도 없네. 계속 밤에 일하고 새벽에 나가길 반복하니 원. 어제는 국수나 겨우 하나 먹고 움직였지 뭐야. 아무튼 다녀올게. 남편은 당시에 건설업 쪽에 있었는데 일이 불규칙적이고 현장에서 사건 사고도 많은 편이었어요. 이후로 제가 아들 녀석이 그쪽 일을 한다면 아주 기를 쓰고 바닥에 누워 말렸더랬죠. 엄마 진짜 어떻게 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런 말들 하냐? 엄마는 아직도 그날 오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해. 제발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일 하지 말아라. 그 근처도 가지 마. 다른 일 한다면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어. 하지만 니들 아버지랑 같은 길은 절대 가지 마. 생각해보면 저도 정말 바보 같았어요. 어떤 직업에 그게 무슨 죄가 있다고 괜히 선입견을 갖고 말렸던 걸까요? 사실 남편은 직업과는 상관없이 그저 밀려드는 업무와 피로가 겹쳐 당한 사고였어요. 그날 당시 저는 옆집 아줌마한테 우리 애들을 맡기면서도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우리 순호 아빠가 어떻게 됐나 봐요. 저 영준이 엄마, 우리 순호랑 영호 좀 봐줘요. 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기 직전이었던 저를 옆집 아줌마가 챙겨줘서 겨우 일어났고 그렇게 남편에게 달려갔었죠.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그 새벽녘 트럭 졸음운전 대사고에 우리 남편도 같이 휘말려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더군요. 차체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면 이미 얘기는 끝난 상황이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가 옆에서 얼마나 우셨는지 차마 울지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통곡을 하셨죠. 아유, 우리 딸 어떡하냐. 이렇게 일찍 서방 보낼 줄 누가 알았냐고. 아이고, 너 그리 불쌍해서 어쩌냐. 친정엄마는 워낙 먼 곳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도와주실 수 없었고, 끔찍한 사고로 먼저 간 사위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곡소리가 끊이지 않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답니다. 어쩌면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편과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식을 키우며 서로 지탱해 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버티는 사이였죠. 사랑이라든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같이 살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생기는 게 아닐까 싶네요. 아무튼 저는 여러 가지 감정을 그땐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도 잘 정리도 못 해본 채로 남편을 일찍 보내게 됐습니다. 그 뒤의 날들은 말도 못하게 저에게 험한 날들이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찌어찌 아들들을 키워내서 대학 보내고 직장도 취업시키고 장가도 보냈답니다. 큰아들 순호는 물러터진 성격인데 반대로 아주 야무진 배우자를 맞았어요. 큰 며느리는 언제나 대범하게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며느리들끼리 사이가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동서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난다지만 그래도 저런 식으로 사회생활하면 욕먹을걸요? 서방님도 성격 순하신 편인데 좀 더 야무진 타입을 만나셨으면 좋았을걸. 아무튼 우리 동서는 저와 어머님 스타일에는 영 아니에요. 혼자 별세계 사람 같다니까요. 큰며느리 말 맞다나 둘째 며느리는 숫기가 없긴 했답니다. 명절 때 와서도 거의 큰며느리가 전두지휘해서 맞춰서 일을 했고 뾰루퉁한 얼굴로 불편해할 때도 있었어요. 저도 저희 친정에 빨리 가고 싶어요, 어머니. 형님네랑 다 같이 모였고 인사도 했으니까 이제 그만 움직이면 안 될까요? 저희 엄마 아빠도 기다리시는데. 그러면 옆에서 큰며느리가 면박을 주긴 했었답니다. 어머, 동서. 그런 걸 어른들이 말씀하시게 둬야지. 왜 간다만다 본인이 정해. 우리끼리 놀고 먹자고 모인 자리가 아니잖아. 진짜 동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다. 그럼 둘째도 지지 않고 받아치는 게 막상 우리 아들 형제들끼리는 안 싸우고 살았는데 얘네들 때문에 좀 지치는 거예요. 어, 그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그럼 형님도 하고 싶은 말인 건데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신 해 드렸으니까 고마워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형님은 더 계셔도 돼요. 저만 남편이랑 일찍 일어나도 되고요.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니 둘이 매번 으르렁거리고 저와 아들 둘은 중간에서 눈치를 봐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모이라면 같이 모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찌어찌 서로 잘 맞춰 흘러가던 날들은 얼마 뒤에 깨지게 됐는데 저는 참 이 말이 싫은데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나 봐요. 왜 남자 복 없는 여자는 줄줄이 엮이는 남자마다 복이 없다고 하잖아요. 친정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고 남편도 일찍 보낸 저는 이후에 둘째 아들마저 사고를 일찍 보내게 됐습니다. 어머, 영호가, 영호가 사고가 났어? 어머니, 저 지금 급하게 연락받고 왔어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연락을 받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계속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목숨이 붙어있기만 해라. 그 뒤로는 뭐든 다 좋다. 뭐든 엄마가 다 감당하마 이러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참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 어떤 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전에 제 친구가 다른 일로 비슷하게 남편 사고를 겪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나는 남편 사고 났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죽진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사람 맘 참 간사하다. 몇 년 지나니까 이렇게 아픈 상태로 돈은 돈대로 깨지고 수발들다 보니까 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 있지. 난 왜 이렇게 못돼 먹었을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죠. 제 아들 입장이 되어 보니 글쎄요. 저는 살아있기만을 바라게 됐어요. 하지만 제 뜻대로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지금에 와서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영호, 우리 영호, 세상에. 하늘도 무심하지씨. 어떻게 그렇게 지 아빠처럼 바로 데려가시냐. 제 둘째 아들 영호는 다 같이 일어난 큰 교통사고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달리했음을 알게 됐어요. 당시 울다가 기절하다시피 했던 둘째 며느리는 겨우겨우 저를 위로하며 달랬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 사람 고통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생각하시고 조금만 힘을 내보세요. 정말 오죽 위안을 받을 구석이 없었으면 그거라도 붙잡아가며 매달려가며 일어섰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에겐 친정엄마도 돌아가셨고 정말 남아있는 구석이라곤 아들과 며느리 둘뿐이었죠. 하지만 둘째 아들 장례를 치른 다음 이후로는 둘째 며느리의 거처도 참 애매해지더라고요.
둘째 너는 아직 애도 없으니까 이렇게 혼자 돼서 어떡하니? 그래도 나는 30대 후반에 남편을 보냈지. 너는 20대 후반에 결혼도 일찍 한 애가. 요즘 세상에 과부가 웬 말이냐. 저의 이런 말에 둘째는 아무 말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어요. 마침 명절을 가까이 맞대고 있던 시기라 우리 집에는 다 같이 모여들 있었는데요. 분위기는 참 축축 처지고 안 좋았답니다. 그런데 다들 헤어지고 난 다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큰며느리가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사실 좀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드리는 얘긴데요. 진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많이 생각하고 전하는 거예요. 뭔데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그러냐. 나 숨 좀 쉬게 해주라. 아직도 마음이 힘들어 죽겠어. 그런 저에게 한껏 눈치를 보며 큰 며느리가 꺼낸 얘기는 생각보다 꽤 의외였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 서방님이 그렇게 되시고 사실 그전부터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동서에 대한 얘긴데요. 제가 볼 때 동서는 좀 저기 보니까 애기 말이에요. 일부러 안 가지려고 했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여 왜 그런가 싶었어요. 안 그래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나이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어린 며느리를 들인 셈이라 아기는 크게 재촉하지 않았죠. 본인은 신혼을 즐기겠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론 아예 안 가질 생각이었나 봐요. 그거 아마 서방님도 아셨을걸요? 자기는 싫다고 이 집 씨를 남기기 싫다나 그렇게 말을 하길래 저도 엄청 놀랐어요. 뭐? 아니 왜?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일이 뭐가 있냐 걔한테. 그게 동서가 좀 자잘하게 불만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동서 친정도 여유 있는 집은 아니고 나이 좀 있는 남편한테 일찍 시집 보낸 것도 얼른 형편 피워서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에 비해서 자기네 집은 작은 신혼집 사줬고 주변에 알리기 창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듣던 중 평소 그냥 무뚝뚝하고 퉁명스럽다고만 생각했던 둘째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니 무슨 그런 나는 처음 듣는 얘기구나. 아이고 너무 갑작스럽다 얘.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니?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게다가 그건 둘째치고 서방님이 안 계시다고 너무 이쪽도 안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동서야 워낙 시댁에 일이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 먼저 보냈으니 더 연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 명절 때 같이 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동서도 슬슬 혼자 살 준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들여다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둘째는 그 해를 넘기지 않고 내보낼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런 얘기를 들어보니 마음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 지금 집에 혼자 계시기 너무 적적하시잖아요. 아들들 드나들고 하니까 큰 집 얻으셨던 건데 저도 남편이랑 요 근래 한참 상의하고 결정한 건데요. 애들한테도 말해서 서로 동의를 하긴 했어요. 저기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순간 눈이 번쩍 뜨여 대답을 하지 못했죠. 말이야 너무 고맙지만 그게 그렇게 선뜻 결정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깐요. 큰며느리가 싹싹하고 밝은 성격이긴 하지만 같이 사는 건 또 다를 텐데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방 하나 비워두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자기들 방만 있고 생활 있으면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어른 누가 더 계신다고 한들 상관없을 거예요. 게다가 큰애는 미국 유학도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방 하나 더 비게 될 거니까 여럿이서 지내는 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저는 우선 생각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둘째 며느리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직접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사실 친정엄마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살던 집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사주신 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말인즉슨 자기도 이제 집에서 나가 별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였죠. 친정 사정도 있다지만 겸사겸사 다른 쪽으로 이어지는 말이었으니까요. 사실 큰 며느리로부터 그런 찝찝한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흔쾌히 보내줬을 텐데 어쨌건 저는 알겠다고 하고 마무리 지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 둘째 너도 고생 많았다. 친정어머니 잘 챙겨드리고 내 대신 안부 전해드리고 자세한 건 만나서 나누자꾸나. 이 부분을 큰며느리랑 통화하는 중에 말했더니 거보라고 자기 말이 맞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그가 말할 타이밍만 찾고 있었던 거겠죠. 보세요, 제 말이 맞잖아요. 친정엄마는 무슨 그냥 다 빼고 나가겠다고 말하기에 자기도 좀 민망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겠죠, 어머니. 이렇게 된 마당에 너무 생각 오래 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합치시는 게 어때요? 저 이미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알아봤어요, 어머니. 이렇게 돼서 저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됐고, 저와 아들네 부부, 그리고 손주들 둘까지 같이 살 만한 집을 찾아보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구구절절 꼼꼼하게 큰며느리가 다 알아보고 알려주었죠. 이쪽 부근이 학군도 좋고 오래도록 저희랑 애들 보면서 같이 사시기 좋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 있으시니까 이제 대학병원 근처에서 지내는 게 좋아요. 그전에 계셨던 집은 다 차 타고 움직여야 하는 동네였잖아요. 이쪽으로 나오시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흔쾌히 수락을 했고 이후로 같이 사는 생활이 시작됐답니다. 우선은 큰 손주가 한창 공부해야 될 때였기에 저도 귀여운 손주들의 앞날을 생각해서 맞추게 됐죠. 그렇다면 이후의 생활은 어땠냐고요? 적어도 뭐랄까 이때 이후의 1년 동안은 큰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모든 걸 다 맡긴 채 태평하게 지내고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 저에게 엄청난 신변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저는 제가 오래 살았던 그 낡은 아파트와 아이들과 살림을 합치기 위해 처분했던 그 꼬마 빌딩까지 훗날 그렇게 사무치게 그리워서 울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급적 관짝 닫을 때까지 자식도 믿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 피해자 중 한 명이니까요. 사실 이후로 1년간은 조용히 모든 게 무던하게 흘러갔어요. 큰아들은 해외 업무가 많은지라 집에 잘 없기도 했고요. 큰 며느리는 자기 자식들 공부 때문에 맨날 어디를 쫓아다니고 중간에 일도 하고 어쩌고 하면서 얘네들과 마찰은 없었죠. 그런데 그해 겨울쯤이었을까요? 큰 며느리가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기 어머니, 저희 이번에 진우 학교 때문에 많이 알아봤는데요. 원래는 진우만 보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애 아빠가 출장이 그쪽에 많다고 한들 가족이 같이 가는 거랑 따로 사는 건 틀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랑 같이 미국 가시는 거요. 미국? 아니, 내가 같이 가야 하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 여기 혼자 계실 수도 없잖아요. 어머니만 계시게 할 수는 없다고 애 아빠도 그렇게 말하고. 가서도 저도 적응하느라 계속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도 그때 같이 쉬엄쉬엄 다니시면서 현지 분위기도 익히시면 되죠. 한인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큰며느리는 몇 가지 자기가 조사해온 것들을 설명해주고 팜플렛이니 뭐니 여러 가지 보여주긴 했죠. 그런데 저만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벌컥 해외로 떠나 게다가 안 그래도 저의 세대 기준으로는 어렵고 무섭게 생각하는 영어권 나라에 제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로
가 있는 게 말이 될까요? 하지만 이런 걸 누군가에게 상담하고 싶어도 이미 거처를 애들 맞춰서 옮긴 제 입장에선 그럴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평소 말도 별로 없고 늘 바쁜 큰아들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말 듣고 그냥 같이 가지 그래. 혼자 여기서 있어도 뭐 할 거야.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 가서도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 나랑 집사람이랑 진우랑 민우 싹 다 영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나는 기러기 아빠는 못 살아. 그렇게 하면 엄마랑 여기 남아서 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 믿고 맡겨봐, 엄마. 제가 너무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렇게 아들에게까지 설득권이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봐도 제가 참 잘못한 것 같긴 해요. 이때 떠밀려서 어영부영 가는 쪽으로 얘기가 정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온 가족이 움직이는 상황에서 바쁘다고 하지만 큰며느리도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인지 저랑 이때부터 마찰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 지금 진우 때문에 학교 수속하고 너무 정신없는데 그런 거 일일이 물어보시면 답을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이게 5명 다 같이 옮겨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리고 어머니도 수속하실 거 있으니까 제가 조만간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바쁜데 궁금하신 거 나중에 알려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말투가 차가워진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제가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 일순간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 물었고 급기야 저도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복잡하고 큰일 앞두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못 묻고 눈치만 보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니들끼리만 가고 나는 다 물러줘. 혼자서 알아서 살 테니까. 그러자 큰며느리는 이 말에 움찔했는지 다시 저를 달래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참, 아유,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도 궁금하신 거 많으실 텐데, 제가 너무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와서 안 가신다고 하면 저도 너무 곤란해요. 이미 이 집 내놓고 어쩌고 해서 짐도 다 붙이고 있고, 그쪽으로 돈도 엄청 들여서 일을 꾸리고 있는데, 그렇게 감정에 앞서신 소리 하시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급한 불 좀 끄고 봐드릴게요. 하지만 이렇게 달래는 것도 아닌 것도 못한 말을 듣고 저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날이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와중에 아들은 또 먼저 미국으로 나갔어요. 엄마, 내가 먼저 가서 집도 좀 보고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이 사람이랑 얘기 잘 하고 애들 잘 데리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맨날 동료들 떠나는 것만 봤지 가서 내가 할 일이 많을 거 아니야, 아마. 가뜩이나 평소 소통이 많지 않은 아들마저 이렇게 나갔고 결국 점점 비어가는 집안에 저와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요. 갈수록 우리 사이는 불편하고 세상 어색해져 가더라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지만 마치 들으란 듯이 한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많이 당황스러웠답니다. 진우야, 빨리 나와서 너도 좀 이거 정리해. 미국 나 혼자 가니? 너 때문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 집에서 일하는 건 나 혼자뿐이야? 다들 나한테 와서 귀찮게 물어대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진짜. 아유. 빨리 나와서 네 몫은 네가 해. 큰며느리는 큰손주에게 화를 내고 있었지만 사실상 저한테 화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이러니 집 분위기는 뒤숭숭하고 저는 하루하루 가시방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기댈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 엄마만 믿고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환경에 놓여 있는 거나 똑같았죠. 그러던 중에 슬슬 집 정리를 마무리하게 됐고 손주들은 사춘기랍시고 저랑 말도 잘 안 하고 퉁명스러우니 전 이 집에서 점점 말이 줄어들게 됐답니다. 와중에 큰며느리는 정말 필요한 얘기만 전달했고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맞춰주면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어머니 여권 준비되셨을 거고 나머지 필요한 건 제가 또 말할게요. 애 아빠랑 지금 연락이 되다 말다 해서
아우, 이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저한테 일 다 맡겨놓고 말이에요. 아휴, 그러게.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얘기 좀 잘 해보지 그러냐.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어서 아들에 대한 며느리의 불평을 듣고 있어야 했죠. 그런데 날짜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제 집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계속 날이 서 있는 큰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어찌어찌 차를 타서 공항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번 다시 떠오르기 힘든 그날의 사건은 시작되고 말았답니다. 저기 어머니, 여기 있으시면 저랑 애랑 가서 짐 좀 붙이고 필요한 거 받아서 올게요. 아우, 넓어서 또 떨어지면 만날 때 헤매니까 여기 일단 계세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 아니, 근데 나도 같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여기 너무 넓고 정신없는데. 무슨 비행기를 타는 거야? 그러자 큰며느리는 아주 짜증스럽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우, 참. 아직 탑승권도 안 받았고, 저도 무슨 편인지 몰라요. 가서 받아올 테니까 기다리시라고요. 저 지금 밥도 못 먹고 커피도 못 마셔서,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진우야, 빨리빨리 따라와. 그러면서 큰 며느리는 얼른 일어서서 자리를 떠버렸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어안이 벙벙했고, 제가 알기론 비행기 시간이 오전 10시 반이었고, 우리가 도착한 건 8시쯤이었거든요. 그런데 넓은 공항에서 손주들을 데리고 사라진 며느리는 30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되고 손주들도 안 받고. 점점 초조해진 저는 저 역시 온갖 걱정과 낯설음에 밀려 밤을 샜기 때문에 엄청 피곤했지만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비행기 편이나 아무것도 제대로 뚜렷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저 지역만 말해주고 시간대만 말해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제가 묻는 내용도 정확하지 않았죠. 아니, 그게 우리 며느리가 수속하고 온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되도록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미국이요, 미국. 미국 가는 건데 10시 반 비행기라고 했는데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속하는 쪽 좀 어딘지 알려주세요. 그러자 그 사람들도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여기 워낙 복잡하고 커서 그리고 미국 가는 비행기가 한두 편이 아닌데요, 할머니. 며느님이랑 다시 한번 전화를 해 보시는 게 그리고 10시 반 비행기면 진즉 벌써 들어갔을 텐데요. 아, 뭐라고요? 벌써 들어가요? 어디를요? 해외 경험이라고는 한 15년 전쯤 둘째 아들이 보내준 중국 여행 말고는 없었던 저라. 게다가 패키지로 가서 다 쫓아만 다녔으니 알 리가 없었어요. 그리하여 힘들게 수속하는 쪽으로 넘어가서 물어물어 여권을 보여주고 했지만 제가 뭔 비행기를 타고 하는지 중요한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건너뛰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말하면서 저도 참 수치스럽고 비참하지만 저는 그날 공항에 버려진 게 맞았답니다. 이 상황을 그 말 말고는 달리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버려진 게 맞으니까요. 큰며느리와 손주들은 집채 같은 짐들을 싣고 사라진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저는 그날 밤이 되고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아들이요? 당연히 연락이 안 됐죠. 그날 말고도 진즉 한 달 전부터쯤 미국 가서 저랑은 연락이 안 됐는걸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하소연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다 같았어요. 아이고, 내 또래 사람이라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 이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아니, 글쎄, 며느리가 미국 살러 간다고 시어머니를 데려와 놓고 없어진 거예요? 이쯤이면 포기를 해야지, 어떡해. 그 갖고 있는 돈이라 이런 거 없어요? 당장 어디라도 가야지, 어떡해. 예, 네가 좀 도와드려라. 이때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대기하고 있던 어떤 가족이
그나마 저를 도와주었고요. 제 또래급으로 보이는 60대 여자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여기저기 그 시간에 갈 만한 곳을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피눈물이 흘렀어요. 이거 참, 나도 자식이 있는데 말이죠. 그쪽은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엄마 말도 잘 듣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이런 어줍지 않은 말로 감사를 전하는데 너무 서럽고 기가 막히고 눈물이 줄줄 났어요. 세상에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데도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울 수 있을까요? 저를 안타까워하며 본인 엄마 또래라고 하나라도 더 챙겨서 알려주려는 그 집 아들을 보니 생전에 딸내미처럼 제 옆에 붙어있던 둘째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로 얼마 없던 현금을 갖고 어찌어찌 노인네들 많은 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절 상담해준 젊은 여직원은 처음에는 저를 무척 생각하는 듯 말해주더라고요. 평범치 않은 일을 겪었던 저는 차마 경찰에 신고하고 그럴 수는 없고 일단 뭐든 간에 안정이 좀 되길 바랬어요. 아휴, 경찰 신고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아이들도 사정이 있었을까 봐. 아유, 할머니 너무 순진하시다. 여기 뭐 똑같이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넘어오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숱하게 많아요. 그건 버린 거지 뭐예요. 게다가 사정 지금 들어보니까 완전히 다 뜯긴 거 맞잖아요. 그런데 왜 집 팔 때 순진하게 다 팔아가지고 주셨어요. 쥐고 계셨어야죠. 이 여직원은 저를 처음엔 걱정해주는 듯 보였지만 듣다 보니 점점 제 이야기를 갖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휴, 그러게. 이제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저희는 그런 뒤처리까지는 다 못 해드려요. 그냥 여기 좀 머무시다가 갈 곳 생기시면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요. 없어도 엄연히 저희도 장소 제공에 식사 다 드리는 거니까 금액 지불하셔야 되고요. 지금 돈은 얼마 갖고 계세요? 선불로 계약을 해야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갖고 있던 돈은 얼마 없었고 간신히 선불을 낼 수 있어서 얼마 계약을 했는데요. 이후로도 진짜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노인네가 왜 나이가 들면 돈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처절하게 경험을 했답니다. 할머니, 곧 있으면 우리 연장 계약해야 되는데 예산 되시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빨리빨리 회전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직도 며느리랑 아들이랑은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저 역시 이 부분은 비참하고 힘든 부분이라 그나마 맞다고 수긍을 했더니 대놓고 앞에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못 계시겠네. 그때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면서요. 그럼 이번 주까지만 계시고 자리 빼줘야 돼요. 그러게 너무 섣부르셨다 진짜. 지금까지 연락 없으면 자식들이 시어머니 버린 거 맞죠? 하여간 노인네가 되면 지능이 절로 떨어지나 봐. 암만 모자라도 그렇지. 치매가 와도 돈줄은 쥐고 있어야지. 대체 대책들이 없다니까. 이 말들을 다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같이 싸우고 싶지만 저는 말맞다마 그럴 주제가 못 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얼마 안 되어 쫓겨나게 됐으니 무슨 여력이 더 있겠나요. 얼마 없는 제 짐들을 갖고 밖으로 나올 때에는 더 매몰차게 대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중간 끝도 없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들을 중심으로 겉돌며 지냈어요. 센터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밥도 먹었고 심지어 그때 아들이랑 잠깐 연락도 닿았어요. 엄마. 아니, 그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나는 아직 여기서도 출장이지 와 있어서 애들이랑 애엄마를 못 만났어. 뭐, 경찰? 아니, 뭐 그런 생각까지 했대. 엄마 진짜 너무 극단적이라니까. 너 지금 엄마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 아니? 그렇게 말할 게 있고 아닐 게 따로 있어. 엄마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다. 어떡할 거야? 일단 엄마, 나 좀 바빠서 좀 끊을게.
지금 통화할 상황이 아니에요. 이렇게 전화가 끊어져 버렸다면 믿어지실까요? 그 뒤로 암만 걸어대고 연락이 안 되었고 저는 얘네 가족이랑 조금도 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돌고 돌며 말도 안 되는 이 짐가방만도 못한 게 내 신세 같더라고요. 한 번은 같은 여자 노숙자 같은 사람한테 험한 꼴을 당한 적도 있고 그날은 너무 무서워서 꿈까지 꿨답니다. 죽은 남편이 지나가기도 하고 아들도 슬쩍 지나가는 것 같고 하여간 그립게 느껴지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차라리 제가 무슨 6.25 전쟁통 고아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그나마 시대적인 납득이라도 됐겠죠. 일생을 노숙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데 어쩌다가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삶을 살게 된 거냐고요. 너무 기가 막히고 구슬퍼져서 콧물 눈물 다 참아가며 그냥 이렇게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잠을 청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꿈에는 아들이 참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모습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날쯤의 모습으로 나와서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했어요. 엄마, 조금만 참아요.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다 도와줄게. 조금만 힘내. 참, 이런 바보 같은 꿈까지 꾸고 저도 그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으면 허기지고 초췌한 꼴로 새벽에 깨선 손을 연실 흔들고 있었어요. 진짜 꿈인지 뭔지 모르겠어서 아들이 눈앞에 있나 없나 확인하려고 손을 허우적댔으니까요. 저는 그나마 나이 먹은 걸로 얻은 건 지하철 내를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는 권리뿐이라 이렇게 이동하고 돌아다니긴 했죠.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이렇게 졸지에 70 다 먹어서 고아같이 혼자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 아들이 낳았던 꿈을 기점으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막힌 천재지변과 같은 일과 기막힌 기적 같은 일을 비슷한 간격으로 겪었으니까요. 아들 꿈을 꾸고 난 뒤 일주일쯤 지나서 말이죠. 저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둘째 며느리였답니다. 어머니, 실종 신고를 제 손으로 하면서도 얼마나 놀라고 손이 떨렸는지 몰라요. 대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말이지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무슨 일이라도 나신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서 만나기까지는 나름 복잡한 여정이 있어서 제가 이쪽 센터로 넘어와서 떠돌다가 또 지역을 달리해서 돌아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근데 거두절미하고 신고부터 일단 하길 잘했던 것 같네요. 어머니, 우선은 계실 데 없으신 거죠? 저희 집으로 그쪽으로 모실게요. 일단 같이 가세요. 참 새삼스럽게도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상에게 나름 치를 떨고 움츠리며 살았던 1년 남짓의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새롭게 저를 또 어머니라고 부르며 나타난 둘째 며느리와는 너무 행보가 달랐으니까요. 둘째 며느리는 목욕탕부터 끊어주었고 평소 워낙에 무뚝뚝한 애라 할 말만 하는 애였지만 저는 그저 눈물이 절로 날 뿐이었죠. 어머니,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목욕탕부터 다녀오세요. 저는 유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슬프게도 저는 앞선 경험 때문에 많이 날이 서고 경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사코 둘째 며느리한테 이렇게 말하며 매달렸으니까요. 유학? 어디? 어디 가려고? 너도 어디 가야 되냐? 바쁘냐? 어머니, 저 어디 안 가요. 제가 여기 가서 뭘 하겠어요.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요. 걱정 마시고. 아유, 참. 저 이런 거 되게 어색한데. 알겠어요. 그럼 같이 들어가요. 가요, 우리. 결국 둘째 며느리는 저랑 같이 목욕탕에 들어왔고
세심까지 붙여줘서 간만하게 따뜻한 곳에서 완전히 씻고 시간을 보내줬죠. 생각해보면 둘째 아들이 있던 시절에도 이렇게 목욕탕을 다녀본 적이 없었던지 저도 뒤늦게 정신이 들고 나서야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둘째 며느리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같이 들어갔고 거기서 얘는 달각거리면서 뭔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고 슬슬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내내 목이 메어서 뭘 삼킬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거 천천히 드세요. 저 요리 못하는 거 아시니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아참, 저기, 어머니 형님이랑 같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앞만 봐도 평탄한 사정은 아니었나 보네요. 저한테도 어찌 된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때도 말하면서 몇 번이나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연신 얼굴을 감싸고 계속 끄끄 오열을 했어요. 제 어깨가 떨리는 게 제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다들은 둘째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내가 완전히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와, 형님 이거 진짜 윗사람이라고 존대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네요. 저한테는 자꾸 사별했으니까 다른 삶을 살라는 둥 하도 참견에 대해서 제가 무시했거든요. 저도 뭐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형님이 자꾸 저보고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 거 아니면 족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동서 인생 살라고 참견질이었거든요. 뭐, 뭐라고? 아, 큰애가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저한테 큰며느리가 지 동서에 대해서 하던 말이랑 너무 달라서 정말이지 순간적으로 믿기질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 원래 성격 지멋대로인 거 알아서 별로 안 친했거든요. 저보고 노인네한테 인생 저당 잡힐 일 있냐, 빨리 나가는 게 좋을 거란 식으로 연락 와서 저거 물려받을 재산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저러나 싶었죠. 여기까지 듣고 있으려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둘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속된 말로 저도 그런 인생은 싫어서 일찍이 나왔어요. 실제로 저희 엄마가 아프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도 우리 남편이랑 추억도 있고 가끔 생각날 때쯤은 뵙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생신도 다가오고 연락해봤는데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형님도 전화를 다 바꿔버렸는지 통화가 안 되고 좀 이상했어요. 이쯤 되니 제가 겪은 사건들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호흡이 마구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다시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찾아봤는데 형님이 아주 잘 살고 계시던데요? 전 여기서 정말 토할 뻔했지 뭐예요. 큰며느리네 근황이 궁금했던 건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몇 번이나 그 공항에서 버려지던 날을 헛꿈 꾸고 헛소리를 해가며 잊지 못했었거든요. 뭐야?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장난도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뭐 연락처 다 바꿔버리고 했을지언정 저한테는 진우 SNS 계정 아이디가 있어서 그걸로 근황을 찾아봤죠. 확실히 아주버님은 바쁘셔서 그런지 근황 언급이 잘 안 됐고 형님은 아주 호화롭게 사시더라고요. 골프 치러 다니고 명품에 미국에 관광 간 사람처럼 한풀이하며 잘 살던데요. 그쯤 얘기하다 둘째는 제 눈치를 슬쩍 보더니 이때부터 말을 좀 조절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은요. 저도 그 풍경 안에 어머니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상담해 보니까 다들 유추하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암만 해도 마음에 걸려서 실종 신고를 한 거고 그러고 이렇게 시간 지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오게 된 상황까지는 두 번 말할 필요도 없이 고맙고 고마웠던지 큰며느리 근황을 듣고 가슴이 타는 듯 했어요. 온전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바닥에 주저앉다 못해 누워버렸답니다. 아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았겠다. 어? 왜 못 죽었을까? 아휴, 나는 당한 거야. 당한 거라고. 이런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같이 슬퍼해 주기는커녕 천연덕스럽게 받아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커다란 집채만한 위로를 갖다 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어머나, 왜 어머니가 그런 모양이 되어야 해요?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형님 가만히 두면 안 되죠. 잡아서 족치다 못해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어머니. 이젠 정신 더 똑띠게 붙잡으셔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뭐?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아, 어떻게 그러란 말이야? 아, 누가 어떻게? 그러자 둘째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듣자니 형님은 저랑 어머니 사이도 이간질하면서 공사 쳐놓은 게 아니고 저도 엄연한 피해자인걸요. 아니 뭐 어머니 재산 어쩌고 그런 게 아니라 이간질하는 게 당해서 밀려나고 어머니랑도 멀어진 거 맞잖아요. 그리고 영호 씨 생각하면 참 형님도 웃긴 사람이에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원.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제안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형님이랑도 연락해 봤어요. 진우 통해서. 급한 일이라고 전화번호 겨우 받아서 연락해 봤는데 무시하더라고요. 저 다시 연락할 거예요. 어머님께 들은 거 토대로 해서요. 들으면서도 저는 잘 될까 싶었는데 며칠 안 되어 큰며느리로부터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주는데 큰며느리가 눈앞에 있으면 당장 뺨이라도 갈겼을 겁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무슨 어머니를 말라 죽게 했어. 동서랑 나는 이제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셔? 본인이 곧 죽어도 남아서 혼자 사시겠다고 해놓고 거짓말이 과하시다. 아무튼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줄래? 다음엔 차단할 거야. 이따위로 거짓말로만 가득 채워보는 내용을 읽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다시 저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죽으란 법은 없더군요. 저희 친척 언니도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미국 살아요. 거기 한인들 모인 대형 커뮤니티가 있는데 형님 이딴 식으로 나오면 거기에 다 불어버려야죠 뭐. 대신 상황이나 이런 거 진실인 것으로 비춰지도록 쓰려면 어머니 신상이라든지 이런 거 나와야 할 수도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 저도 이젠 이판사판일 수밖에요. 손주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다 거기서 거기란 판단이 뒤늦게 이루어지더라고요. 난 이제 잃을 게 없다. 큰애 그걸 아주 다 송두리째 박살을 내도 여한이 없겠지만 나는 내 집 한 돈 그것들이 갖고 간 거 그것만 돌려받으면 다 잊고 살 거야. 늙음하게 거지같이 사는 건 이제 목태 먹겠다. 죽는 게 나아. 제 말에 둘째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 참 어머니 죽는단 말씀은 그만하세요. 살 길이 있다니까요. 그럼 일단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할게요 어머니. 그리하여 둘째 며느리는 아주 대장정의 글을 써서 그 한인 커뮤니티인지 뭔지 아는 곳에 큰며느리네 가족을 고발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허세 심하고 남들 눈 의식하고 사는 형님한텐 이 방법이 최고예요. 경찰에 신고하고 뭘 하고 해도 제대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신상 애매하게 공개해서 먹이는 게 최고거든요. 그 글에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꼬드겨 집까지 팔게 하고 그 돈 싹 다 가지고 날아버린 큰며느리의 만행을 전부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들 이름까지 적당히 노출이 되어서 그런지 참 거짓말처럼 얼마 뒤에 연락이 왔답니다. 형님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얘기하라고 전화 연락해드린다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글 안 지울 거라고 경고했죠. 이리하여 저는 정말 얼마만인가 그렇게 처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큰며느리와 겨우 연락이 돼서 제 한을 토해내게 됐답니다. 너, 너, 내가 싹 다 고소해서 없애버릴 거야. 어? 한국 들어오든지 돈을 내놓든지 빨리 제자리로 돌려놔. 돌려놓으라고! 하지만 참 웃긴 게 이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리는 제가 우스웠나 봐요. 엄연히 지는 돈을 갖고 튄 게 아니고 상황이 이래저래 된 거고 일부는 돌려드리겠다는 말장난을 하더라고요. 좋다. 어? 한국에는 아예 안 돌아올 생각인 거지? 나도 이판사판이다. 너도 네 새끼 중하지? 네 진우 데리고 간 거 결국 거기서 미국 물 먹여서 한국에서 잘 풀리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나는 니들 여기 못 들어오게 만들 거다. 고소하고 감방에 집어넣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그러자 큰며느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말을 돌리고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완전히 멱살 잡힌 셈이 되어 어거지로 잠깐 들어온답시고 공항으로 왔는데요. 저는 이날 둘째 며느리와 함께 나가 물 집어던지고 아주 큰일 안 날 만큼 난리를 쳐버렸어요. 독이 올라 눈이 시뻘개진 저에게 모자를 쓰고 주춤거리며 눈치를 보던 큰며느리는 첫말을 이딴 식으로 했었거든요. 아우, 진짜 이게 무슨, 근데 돈을 지금 당장 드릴 순 아우, 어머니 이거 놔주세요, 어머니. 못 놔줘, 어? 나는 못 놔준다. 다 내놓을 때까지 너는 비행기도 못 타게 만들 거야. 내놔. 당장 이 자리에서 다 보내. 어? 네 발로 기어 들어와서 나를 만날 생각을 해놓고 그걸 그렇게 넘길 수 있을 줄 알았냐, 이년아? 아들놈이고 너고 이제 나랑 끝이야. 어? 돈이나 내놔 빨리. 이리하여 큰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무심하게 버리고 갔던 공항에서 엉망진창 개망신을 당했어요. 주변에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 저도 적당히 붙들고 놔주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도 옆에 서서 나란히 윽박질렀죠. 형님, 어쩜 그렇게 저한테 당당히 글을 지워달라고 하세요? 이거 범죄예요. 진짜 겁도 없으시다. 막말로 어머니 잘못되길 바란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러고도 당당하게 명품으로 휘감고 놀러 다니는 사진들을 올려요? 목숨이 뭐 한 8개쯤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희죽거리며 놀리는 둘째에게 큰애가 분한 기색을 내보였지만 별 수 있나요? 정말 더 놀라웠던 건 이때조차도 큰아들은 같이 들어오지 않고 큰며느리만 들어왔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자식 복이 없나 싶어요. 둘째 아들은 먼저 갔지 큰아들은 죽은 건지 산지도 알 수 없이 행방을 모르니까요. 그나마 제가 지금 살 소망이 있는 것은 큰며느리로부터 재산을 거의 99% 돌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에게 얼마 주었는데 바로 선을 긋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럼 저 용돈만 주세요. 딱 100만 원만 주시면 되겠다. 그죠? 그 이상은 됐어요. 서로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고 자기 할 일은 끝난 것 같다면서 한동안 또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후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고 벌써 이 일도 몇 년 지난 일이 됐네요. 아무쪼록 죽기 전까지 돈 잘 붙들고 살아야 하고 어디건 등쳐먹는 일 안 당하도록 주어진 분수 내에서 절약하며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끔 아들 생각날 때 둘째 며느리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벌써 4, 5개월 됐고요. 인생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했던 시점이라 할지언정 진짜 끝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다가 자식 부부한테 뒤통수 거하게 얻어맞고 나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삶에 대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뭐 하나라도 더 알고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여기까지 가파른 저의 인생 얘기 들어주셨네요. 모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60대 여자입니다.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보할 사연이 생겨서 제보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머리도 아프고 당황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제 사연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굉장히 당당하고 자기 주장도 잘하는 성격이에요. 덕분에 어릴 때부터 학급 반장을 도맡아 했었죠. 그렇게 진취적이고 어디서도 눈에 띄는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 때 여자친구를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첫째 군대 때만 여자친구가 3번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여자친구를 많이 만나던 첫째는 국내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참한 여자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첫째와 입사 동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는 굉장히 순하고 참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서로의 반대 모습에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둘째 아들은 정말 순해서 생각해보면 둘째를 임신했을 때부터 순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제가 입덧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아직도 첫째 임신 때를 생각하면 입덧했던 기억밖에 나지 않을 정도로 심했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사실 가진지도 몰랐어요. 임신 여부도 모를 정도로 정말 조용해서 제가 오히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더 많이 받았었죠. 아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것 맞냐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두 아들은 성격도 완전히 달랐어요. 타고난 기질 자체가 다른 것 같았죠. 첫째는 신생아 때부터 굉장히 활발했어요. 옹알이도 정말 많이 자주 했고요. 걷기도 빠르고 발달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다 느렸어요. 신생아 때는 너무 조용하게 잠만 잤고 말도 발달도 느렸죠. 저랑 남편이 너무 걱정되니까 병원에도 찾아가 봤어요. 보통 둘째들은 오히려 첫째보다 빠른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둘째는 왜 그런지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냥 둘째는 느린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정 기질 자체가 느리고 조용한 아이래요. 그렇다고 발달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심각할 정도로 느린 아이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안심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저희의 걱정과는 달리 정말 조용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첫째가 할 말은 다 하는 성격이라면 둘째는 할 말을 머릿속으로 2번 더 생각하는 아이였죠. 성향은 그렇게 달랐지만 또 형제는 우애는 깊었어요. 저랑 남편이 둘이 일 때문에 집을 비워도 둘이 잘 놀더라고요. 첫째도 동생 일이라면 2발 벗고 나서줬고 둘째도 저희보다 형 말을 더 잘 들을 때도 있었어요. 첫째가 공부를 잘해서 둘째도 기대했지만 원래 느린 아이니까 사실 첫째만큼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훨씬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첫째가 여자친구를 많이 만났기 때문에 둘째는 어쩌려나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둘째는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더라고요. 물론 엄마인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군대에 있을 때도 면회 오는 여자친구가 없던 것은 확실해요. 제가 첫째에게 너는 뭐 들을 것 없냐고 물었지만 첫째는 둘째 여자친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첫째가 직장에 들어가자마자 결혼했기 때문에 둘째도 그러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직장에 취업하기도 전에 심지어 대학교 막학기 때 갑자기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둘째가 연애도 처음이었거든요. 연애도 처음인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놀랐죠. 아니, 얼마나 사귀었는데? 엄마 정말 놀랐다. 6개월 만났어요.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둘째는 자라면서 저렇게 자기 주장을 하던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완고하게 말하는 것을 처음 봤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 하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남편과 저는 사실 걱정이 더 컸어요. 첫째처럼 여자친구 많이 만나서 조금만 만나도 파악되는 애라면 모르겠지만 둘째는 난생 처음 첫 여자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몰래 첫째에게 네가 엄마 아빠 인사하기 전에 만나보라고 했죠. 첫째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와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첫째가 저희에게 따로 해준 말로는 아주 괜찮은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첫째 아들 내외에겐 아이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아이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서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한테도 그렇게 잘하더래요. 첫째 며느리는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순한 편이에요. 성정 자체가 착하지만 말수가 적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저도 첫째 며느리가 참해서 좋았고요. 그런데 첫째 며느리에게 둘째 여자친구는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살갑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네요. 첫째에게도 얼마나 잘하던지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선물도 사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째가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을 말해줬어요. 바로 둘째 여자친구가 의대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둘째랑 같은 학교 학생이고 의대생이라고 하길래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둘째는 의대생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둘째가 오히려 허락을 힘들게 맡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의대생이라니 좋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두절미하고 한번 만나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둘째에게 나를 잡고 집에서 인사하러 오라고 했죠. 둘째는 알겠다고 하고 그 주 주말에 바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둘째 아들의 여자친구는 첫인상부터 아주 좋았어요. 딱 처음 들어오는데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무슨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첫째 아들의 말대로 싹싹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건 제 작은 선물이에요. 부족하겠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온다고 백화점에서 저와 남편의 선물까지 사왔더라고요. 의대생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이렇게 예쁘고 성격도 좋은 아가씨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한다니 사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죠. 에이,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다가갔어요. 둘째 예비 며느리는 정말 말도 너무 잘했어요. 저와 남편이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 사실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인사 온 손님인 둘째 며느리가 오히려 얘기를 이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죠. 저희는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끝내고 둘째 며느리가 돌아가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이게 웬 행운인가 싶었죠. 둘째 며느리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남편과 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듣고 저희도 조심스러워서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본인이 먼저 말하더라고요. 워낙 어릴 때 두 분이 다 돌아가셨대요. 저희가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색해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자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워낙 어릴 때여서 지금은 부모님이 기억도 잘 안 나요. 그 뒤로는 친척집을 전전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아유, 정말 고생 너무 많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사실 제가 너무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둘째 며느리는 그 말을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았어요.
자기는 가족을 꼭 가지고 싶었는데 나중에 본인의 신분이 문제가 될까 그럴까 봐 걱정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렇게 밝은 사람에게 저런 상처가 있었다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았던 게 느껴져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사실 아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가 있어도 이상하게 자라는 사람도 많잖아요. 때로는 없는 게 나을 정도인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저는 둘째 며느리의 시부모이자 부모님이 돼주자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우리가 결혼 준비는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둘이 예쁘게만 만나라고 했죠. 둘째 며느리는 그 뒤로도 자주 만났어요. 저희는 사실 부담이 될까 싶어서 먼저 연락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저희에게 연락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첫째 며느리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니까 놀란 정도였어요. 첫째 며느리에게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연락을 자주 하고 찾아와서 밥도 먹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예뻐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딸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둘째까지 아들을 낳았잖아요. 셋째를 낳을까 생각했지만 아이 성별이라는 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딸이 낳고 싶어서 셋째까지 낳았는데 아들이면 혹시라도 우리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다면 그 아이한테도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참 싹싹하게 찾아오고 연락하고 하니까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왜 요즘 유행하는 딸 같은 며느리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아이였습니다. 남편만 예뻐했던 게 아니고 저도 참 예뻐했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화장품을 다 써서 사야 한다고 하면 그걸 기억하고 다음에 올 때 사온다든가 그런 행동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꽃을 정말 좋아해요. 취미가 꽃꽂이고 집안에도 화분들이 정말 많죠. 우리 집은 저 빼고 다 남자라서 제 취미를 뭐라 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해주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첫째 며느리도 꽃에 그리 관심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혼자 꽃꽂이 다니고 꽃시장에 가고 그랬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어느 순간 저를 주려고 꽃시장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님, 그런데 저 혼자 가니까 심심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꽃시장 가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저런 며느리를 미워하겠어요. 정말 너무 예뻤습니다. 같이 꽃 구경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며느리들 옷도 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주 큰 카페는 아니고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요. 동네에 있지만 단골도 꽤 있고 바쁠 때는 사람이 몰려서 바쁜데 그럴 때마다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자기는 예전부터 카페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았다고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대생이니까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저를 도와주기까지 하니까 제가 예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손님들도 제가 예비 며느리라고 소개하자 이렇게 예쁘고 싹싹한 사람이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정말 너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의대생이라고 하니까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아들도 잘났는데 며느리도 잘났다고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지갑이 열리는 날이 많았어요. 사실 저와 남편은 부동산으로 많은 재미를 보고 있어요. 제가 카페를 운영하니까 상대적으로 직장인보다는 시간이 많았고요. 남는 시간에 신문과 책들도 많이 보고 여러 정보도 얻을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운이 좋게 저희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부동산으로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해졌죠. 첫째가 결혼할 때도 저희가 서울에 있는 좋은 아파트를 하나 해주었거든요.
둘째가 결혼할 때도 당연히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식을 올리기 전에 어느 위치에 얻으면 좋을지 둘째 내외랑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때마다 둘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이런 아파트도 살아보네요. 저는 정말 복 받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행운이 찾아올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예쁘던지요. 원래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말 한마디로 화가 나고 풀리고 하잖아요. 정말 둘째 며느리는 볼 때마다 예쁜 말을 해서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었죠. 그리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둘째 며느리가 첫째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아이를 급하게 봐야 할 때 힘들어하곤 했었거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희가 시간이 되면 도와주고 친정에서도 도와주었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형님만 괜찮으시면 제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말했다네요. 실제로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을 때도 둘째 며느리가 데리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안 예뻐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들 둘이 잘 지낸다고 하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직 학생이었잖아요. 게다가 의대생이면 얼마나 공부하느라 바쁘겠어요. 그냥 일반 대학 전공도 아니고 의대생인데 사실 종일 공부해도 공부할 게 더 생길 텐데요. 그런데도 시간을 내서 저희를 보러 오니 저와 남편은 이미 결혼식도 하지 않았지만 둘째 며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둘째도 표현이 많은 편은 아닌데 본인 여자친구를 말할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순조롭게 아파트 선정도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파트는 둘째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잡았고요. 아들은 곧 졸업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학교를 더 다녀야 했거든요. 아들이 어디에 직장을 잡게 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며느리는 학교가 가까우니까 그렇게 선택하면 됐죠. 집을 구했으니 이제 결혼식장을 고를 차례였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뭐가 많잖아요. 물론 요즘은 그냥 쓸데없는 절차들을 많이 생략하는 추세라고 하긴 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결혼인데 저와 남편은 아들들 결혼에 많이 신경 쓰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부모님도 안 계시니까 일부러 더 많이 준비했어요. 혹시라도 기가 죽을까봐 백화점 가서 가방부터 옷, 신발, 시계, 화장품 등등 다 마련해줬습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 주변에 청첩장도 많이 돌리잖아요. 아직 학생이라 여유도 없을 테니까 제가 따로 용돈도 줬고요. 이건 남편과 아들들 몰래 딱 며느리와 저 둘만 아는 비밀이라고 하고 줬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아깝다거나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주고 싶었고 결혼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니까요. 그렇게 결혼식장도 정하게 됐어요. 청담동에 있는 아주 고급으로 유명한 결혼식장이었죠. 사진 찍는 것과 화장하는 것 그리고 한복까지 차례대로 준비했어요. 물론 이 돈은 다 남편과 제 돈으로 해결했죠. 둘째 부부가 학생이라 여유가 많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계산할 때마다 연신 고맙다고 하니 뿌듯하기도 했고요. 결혼식장에서 입장은 부부 입장으로 하기로 했어요. 제가 혹시 몰라서 며느리에게 따로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연락하는 친척들 있으면 같이 들어와도 된다고 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친척집을 전전했대요. 그때마다 차별도 많이 받아서 서글펐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되어서 대학 진학을 하고 연락을 끊었대요. 자기 학생 때 그렇게 구박해 놓고 의대에 합격하니까 갑자기 사촌 동생들 과외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자기 어디 아프다고 갑자기 연락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들이 진절머리 나서 바로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를 돌봐준 것은 감사하지만 당장 할 것도 많았다고 해요. 도저히 갈 곳 없어서 혼자 골목길에서 교과서 보면서 공부했었다는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서글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게 고생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식 입장은 부부 입장으로 하기로 했죠. 청첩장도 맞추고 주변에 뿌리기도 시작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의대생 며느리라니 이제 의사 되면 얼마나 좋냐고 다들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해 주셨죠. 저도 남편도 그렇게 주변에 청첩장을 뿌리면서 어찌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식장도 잡고 결혼식 날짜도 잡고 나니까 저희는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둘째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확 좋아졌어요.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남편과 저는 계속 말했고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둘째 며느리를 예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 후로도 제 카페에 와서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저는 사실 카페를 이제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벌써 운영한 지 꽤 되기도 했고, 이제 저도 편하게 쉬고 싶어서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내다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니 혼수 장만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더라고요. 신혼집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그랬어요. 내부 공사 마감 날에 맞춰서 혼수를 드리자고 둘째 내외와 합의했죠. 아예 시작하는 거라 사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사기 전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죠. 이때 첫째 내외에게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저는 이왕 시작한 결혼 정말 제대로 해주고 싶더라고요. 첫째는 며느리 쪽에서 혼수를 해왔거든요. 최고급으로 해왔었는데 첫째 집에 가면 그 가구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정보를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굉장히 유명한 고급 명품 가구점에서 장만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장인이 만든 고급 가구여서 예약을 꼭 하고 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 그리고 저와 남편 이렇게 넷이서 날짜를 맞춰 그 가구점으로 가게 됐죠. 그렇게 가구점에 도착해서 침대, 식탁, 소파 등등 가구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원래 신혼 혼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욱 꼼꼼히 둘러봤죠. 우리 집 가구 사는 것보다 훨씬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 점원이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내가 너무 까다롭게 굴어서 부른 건가 하고 걱정했고요. 제가 생각해도 많이 물어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따로 부르진 않을 텐데 의아한 채로 따라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점원이 굉장히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유, 말씀하세요. 왜 그러세요? 저희가 고른 제품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혹시 같이 오신 여성분이 며느리세요? 네. 예비 며느리예요. 다음 달에 식 올릴 예정이고요. 조금 불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원이 한숨을 작게 쉬더니 결의에 찬 표정으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말해 주었습니다. 사모님,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당황스럽네요. 사실 저 며느리분 분명 몇 달 전에 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혼수사로 오셨거든요. 제가 응대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해요. 저희 가구점은 예약해야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하루에 몇 분 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몇 달 전이면 이미 저희랑 결혼 얘기가 나오던 중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만약 그게 우리 가족 얘기가 된다면 이렇게 누군가 알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처음엔 쌍둥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분 맞아요. 아니, 정말 당황스럽네요. 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 닮은 사람도 많고요. 사모님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화장실에서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다 넘어왔다는 말 들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아휴,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따로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직원분이 알려주셨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말을 듣고 다시 우리 가족 쪽으로 갔죠. 어머님 어디 가셨었어요? 이 식탁 어때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 잠깐 다른 거 보느라 다녀왔어. 분명 몇 분 전까지는 제 딸 같았던 사람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발 아니길 속으로 빌었어요. 그냥 가게 점원이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사람의 촉이라고 하죠.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바보도 아니고 만약 저게 사실이라면 분명 아니라고 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그렇게 무슨 정신으로 가구를 골랐는지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과 인사하고 돌아가는데 예비 며느리를 보는데 속으로 정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알아봐야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도저히 웃을 기분이 아니라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남편이 눈치채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남편에게 도저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야 아까 그 점원이 왜 그렇게 뜸을 들였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최대한 진정하고 침착하게 남편에게 점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남편도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린 그동안 감쪽같이 속은 거야. 여보, 만약 그렇게 우리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칠 예정이었다면 부모가 없다고 했던 것과 의대 다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아? 그러고 보니 정말 의대가 맞긴 한 거야. 나도 모르겠어. 그냥 둘째도 다닌다는 말만 했지. 남편과 말을 할수록 정말 의심은 커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부모가 없다는 것은 예비 며느리 말로만 들었고 사실 여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과대학에 다니는 것도 둘째가 말해준 것이지 저희가 학력 증명서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요. 사실 그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당연히 다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둘째 아들도 이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하나도 모르고 있다면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았죠. 그것도 둘째는 이게 첫 연애였거든요. 처음 한 연애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저희는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첫째에게 말해볼까 생각했지만 만약 아니라면 괜히 들쑤신 게 될까봐 그러지도 못했고요. 남편과 저는 딱 저희 둘만 일단 알고 있자고 하고 일어나서 흥신소에 연락을 했어요. 흥신소에서는 며칠 뒤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는데 둘째 며느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아서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밥도 못 먹고 서로 걱정만 하다가 흥신소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살면서 전화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일부러 청심환을 사 먹고 흥신소 사람을 만났거든요. 남편과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글쎄, 예비 며느리가 의대를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둘째 아들의 학교 재학생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어느 대학에도 재학하거나 졸업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부모도 멀쩡히 살아있대요. 연락은 자주 하지 않지만 살아계신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 말로는 아마 집에서도 쫓겨난 것 같았대요. 워낙 어릴 때부터 저러고 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자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어도
저러고 다니면 연을 끊을 것 같았습니다. 사기꾼의 부모가 이해되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가게 점원 말대로 결혼하자고 남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받을 것 다 받고 팽하는 전형적인 결혼 사기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까지 백화점에서 사주었던 명품 가방들, 명품 옷들, 그리고 온갖 화장품들을 인터넷으로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예뻐서 사주었던 옷과 가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정말 저에게 너무 잘해서 예뻐서 좋은 마음으로 사주었던 건데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알려준 그 모든 정보가 거짓이었더라고요. 흥신소 말에 의하면 일부러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둘째에게 접근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째가 여자를 잘 안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예쁘고 친절한 사람이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와 남편은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들어와서 첫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첫째가 집에 오자 저희는 흥신소 자료를 보여주며 말을 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사기꾼인 것 같다고 했더니 첫째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우리도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 이걸 둘째한테 알리자니 너무 걱정돼서. 재수 씨 너무하네. 엄마, 일단 재수 씨한테 따로 말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첫째 아들 말대로 제가 직접 둘째 며느리를 보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긴 얘기 끝에 저만 혼자 둘째 며느리를 만나기로 마음 먹었죠. 그렇게 다음날 제가 먼저 연락해서 둘째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먼저 카페에 도착해서 앉아 있었거든요. 진정을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날도 청심환을 사 먹고 들어갔는데 심장이 너무 뛰어서 제 귀에 심장 소리가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 둘이서 보자니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둘이 데이트라니까 너무 좋아요. 둘째 예비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친한 척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일단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녹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태연하게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다니는 것은 어때? 의대라 공부량이 많을 텐데 걱정된다. 힘들죠. 그래도 괜찮아요. 나중에 의사 되면 어머님, 아버님 아프신 곳 제가 다 고쳐드릴게요. 이미 다 아는 상태가 되니까 정말 얼마나 가식적인지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며느리 학생증도 본 적이 없네. 지금 볼 수 있을까? 학생증이요? 아, 어머님, 집에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저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도 일단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의대를 다니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게 녹음이 되어 있으니 그 길로 바로 평소처럼 밥 먹고 집에 왔습니다. 녹음본은 확보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둘째한테 알리는 것이었어요. 일단 할 말이 있으니 혼자 집에 오라고 전했죠. 둘째가 집에 오고 남편과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너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준비는 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라고 하면 얼마나 상처가 심하겠어요. 저희가 불러놓고 말도 못 꺼내고 있자 둘째가 빨리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아내 될 사람 너한테 모든 것을 거짓말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조용히 흥신소 파일을 건넸어요. 아들, 한번 읽어봐. 둘째는 조용히 봉투에서 사진과 서류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들이 기절할까봐 마음 졸였어요. 아들은 사진들을 다 확인하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괜찮아.
제가 걱정해서 물어봤지만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일단 네 신혼집은 다행히 내 명의로 해놨어. 집이나 가구는 나중에 새로 여자 생기면 그때 계속 쓰면 될 거야. 네가 불편하면 팔고 다시 사도 돼. 그리고 일단 저 집에 가서 제가 직접 얘기해 볼게요. 그럴래? 알겠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우리 집을 나갔어요. 남편과 저는 너무 걱정됐지만 연락하지는 않고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가 왔나 봤더니 글쎄 둘째 며느리가 있더라고요. 일단 문을 열어줬더니 며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이러시면 안 되죠. 사람 뒷조사하고 그러면 천벌 받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뭐라는 거야? 사기꾼이라고 남의 집 찾아와서 이래도 돼? 당신이야말로 어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어른? 몰래 뒤에서 사람 뒷조사하는 게 어른이야? 그래. 나 의대생 아니야. 됐어?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집에 하필 저만 있었거든요. 문을 괜히 열어줬다고 생각했죠. 둘째 며느리는 제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정말 표정, 아니 눈빛부터 달랐어요. 저게 본 모습이구나 생각했죠.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중인격자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도저히 서 있지를 못해서 소파에 앉고 진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 어떤지 아시나요? 악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진심으로 무섭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들을 불러야겠다 생각하고 핸드폰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달려들더라고요. 다 망쳤어! 망쳤어! 이러는데 정말 공포가 따로 없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저날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간신히 도망쳐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손이 떨리고 가슴이 너무 뛰어서 일단 진정하려고 했죠. 그런데 문 열라고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는지 무섭더라고요. 제가 간신히 핸드폰을 찾아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데 동시에 부엌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빨리 집에 오라고 했어요. 동시에 아들한테도 네 아내 될 사람 지금 집에서 난동 피우니까 빨리 오라고 했죠. 저는 무서워서 방 안에만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 사실을 밝히면 가만히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에 대비해 남편과 미리 말도 많이 했었고요. 하지만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난동을 피울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덜덜 떨고 있고 집으로 남편과 아들이 왔는데 며느리, 아니 그 아가씨는 이미 나갔더라고요. 방에서 거실로 나가보니 온 집안을 뒤집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들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더 머리 아픈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아들 신혼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사준 옷들과 가방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저 아들 셋이서 아들의 신혼집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사기꾼이 비밀번호를 이미 바꾼 거였죠. 저희가 열쇠공을 불러서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신혼집도 이미 휩쓸고 지나간 뒤였더라고요. 결혼식 전에 이미 살림을 시작하고 있어서 되게 뭐가 많았거든요. 가구점에서 가구도 샀으니까요. 그런데 그 새 것들이 되팔지도 못하게 다 망쳐져 있더라고요. 바닥도 구두를 그대로 신고 들어갔었는지 흙과 먼지들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리 사진을 찍어서 액자도 있었는데 그 액자도 다 깨져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와서 다 망치고 신혼집까지 저렇게 망쳐놨던 거죠. 저는 잘못했다고 빌 것 같진 않았지만 이렇게 깽판을 칠 줄도 몰랐어요. 부엌에 가보니 온갖 접시와 유리컵들은 다 깨져 있더라고요. 아마 저희가 중고로 팔지 못하도록 그랬나 봐요. 식탁 의자는 심지어 바닥에 굴러다니고 말도 아니었죠. 보자마자 무슨 강도들도 저 정도는 아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일단 다 침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단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연락해서 집으로 와달라고 하고 일단 둘째까지 다 우리 집에 모였습니다. 첫째 며느리도 왔는데 며느리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뭐에 홀린 듯이 둘째 며느리만 예뻐했는데 그냥 조용히 참하게 알아서 잘 사는 첫째 며느리를 보자 미안해지더라고요. 물론 못해준 적은 없지만 둘째 며느리와 더 많이 만난 건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많이 놀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첫째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기꾼은 우리 집을 깽판 쳐놨기 때문에 일단 다 같이 치우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요. 일어나 보니 새벽이더라고요. 집은 말끔히 청소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남편이 누워있길래 거실로 나갔죠. 아들들은 집에 갔는지 없더라고요. 다시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복수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 둘째 며느리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도대체 뭐를 복수하겠다는 건지 몰랐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었고요. 정말 걸려도 잘못 걸렸다고 생각했죠. 아침이 되고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더니 본인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호텔에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도 놀랐을 텐데 일단 저를 걱정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일단 남편과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만약 결혼식까지 올리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으면 그땐 정말 머리가 아플 것 같았어요.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만약 시까지 올렸으면 저는 아마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일단 결혼식을 안 올렸으니 주변에는 파혼하게 됐다고 알리기로 했죠. 아쉽게도 청첩장은 못 달렸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어요. 주위에 사정이 있어서 파혼하게 됐다고 했더니 주위에서는 다행히 위로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사례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아직 얽힌 게 없어서 다행이라고 하니 저도 마음이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뒤로 사실 사기꾼에게 연락이 오거나 찾아올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저희 가게에도 찾아올까 봐 제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화들짝 놀라서 멀쩡한 사람에게 사과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희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인데 왜 제가 떨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본인 일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생각만으로도 힘들 수가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 사건 뒤로 절대 피해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경찰에 신고도 정말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커지면 저희만 더 머리가 아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더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 사기꾼과 엮였던 그 시절을 가위로 잘라서 도려낼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녹음까지 했었지만 신고는 하지 않았죠. 다행히 그 마음은 우리 가족 모두가 같았어요. 다들 더 엮이기 싫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 알아봤더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제가 선물한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알아보면 느낀 건데 신혼집이 아들 명의여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옷과 가방이야 돈이 아까워도 집만큼 가격이 높진 않으니까요.
물론 그땐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돌아보니 정말 그 사기꾼에게 선물해줬던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주변에 말하기를 원래 사기꾼들한테 한 번 당하면 정신 못 차리고 바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해요. 저도 머리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상황이 되어 보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지갑을 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사기꾼들은 나쁘게 행동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원래 전문 사기꾼일수록 친절하고 외모도 출중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생 수업을 했다 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편이 사기꾼에게 문자를 보냈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라고요. 만약 또 나타나서 그러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죠. 확인 여부는 저도 모르겠지만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무서워졌어요. 바로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알고 보니 첫째 아들이 자기가 너무 괘씸해서 나중에 혹시 신고할 수도 있으니까 흔적들을 모아두려고 했대요. 그런데 학교에 다녔던 것도 거짓이고 알고 보니 본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흥신소에 여러 차례 문의해 봤는데 어쩌면 나이도 거짓이고 이름도 거짓일 거래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뭐 등본을 떼본 것도 아니니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또 신분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정말 많은 돈을 얻어내려고 애쓰겠죠. 그리고 계속 생각할수록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카페도 몇 주간 나가지 못했어요. 대인기피증까지 걸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쉽게 믿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완전히 당한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들은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은 사실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딱 목표물이었던 거잖아요. 애초에 둘째 아들을 도서관에서 보고 노린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아들은 한동안 너무 우울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사기꾼이니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아들은 도저히 그 신혼집에서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남편과 첫째 아들이 알아서 처리했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걱정이 너무 돼서 들어오라고 했더니 순순히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옆에서 사람이 있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둘째도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아무도 믿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저도 첫 만남에 홀린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잘났다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든 생각은 이 모든 일의 발단은 가구점 직원이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을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알리려고 가구점에 다시 찾아갔죠. 찾아가서 그 직원과 만나게 됐어요. 따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직원과 얘기하며 저는 더 놀랐어요. 알고 보니 직원이 들은 통화 내용에 완전 본격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우리 가족을 정말 멍청하다고 했대요. 자기가 그것도 말할까 하다가 그 말까지 전하면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의 귀인이신 거잖아요. 덕분에 사기꾼이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그런 사람이 오면 꼭 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해달라고 했죠. 그 직원분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백화점 상품권도 준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계속 거절했죠. 저는 정말 제 인생 통틀어서 가장 감사한 사람이 저분이에요. 그래서 제발 받아달라고 몇 번을 말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 꼭 말해주었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의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정말 고민 많았어요.
그래서 받을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한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거절하시니까 어쩔 도리가 없더라고요. 아쉽지만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가구를 살 때 무조건 그 가구점으로 가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이번에 침대를 바꿀 때도 저곳을 찾아갔죠. 갈 때마다 귀인이라고 부르면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찌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은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사람은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정말 깜빡 속았대요. 심지어 아이까지 봐주니 안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지극정성인지 자기도 속으로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확실히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원래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 사이엔 완전 금기였거든요. 그 사기꾼이 한 짓이 너무 엄청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팠었는데 확실히 시간이 약이더라고요. 옛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저도 지인들에게 처음에는 말할 때 참 창피했는데 나중에 그냥 어느 정도 해탈했어요. 둘째 아들도 처음에 충격받아서 우리 집에서 생활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아들은 정말 충격이 컸었어요. 그 사기꾼이 긴 머리였거든요. 한동안 밖에 나가면 긴 머리만 보면 손이 떨리는 증상도 가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들이 평생 여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연은 결국 이루어진다는 말이 맞게 새로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첫째 며느리가 소개해준 인연이었는데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면 본인도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집에만 있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첫째 아들과 며느리가 많이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며느리가 조용히 주변에 수소문해서 괜찮은 여자를 소개해줬고 둘이 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첫째 며느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조용히 강한 우리 첫째 며느리 너무 예쁘더라고요. 둘째는 그렇게 새로운 분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 아마 결혼도 이제 슬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신분 보장이 확실하니까 저와 남편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저는 일단 아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만약 정말 그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며느리에겐 보란 듯이 더 잘해줄 겁니다. 당연히 가구는 그 가구점에서 구매할 거고요. 많이 방문해서 직접 사주는 것이 그 직원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겠더라고요. 제가 친한 지인들에게 이미 가구점에 대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은 가구 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요. 어느 날 저희가 식탁을 사러 갔을 때 직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고마워서 그러시는 거면 정말 괜찮아요. 저는 사실 저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갈까봐 얼마나 걱정했었는지 몰라요.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니 이제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말 마음 같아선 평생 보답하고 싶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가구들 품질도 너무 좋아서 소개한 지인들에게도 오히려 고맙다는 말 듣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했을 때 정말 평이 좋았거든요. 저도 많이 회복했고 아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고 가구점도 많이 찾아가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저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정말 힘들어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상담도 받았어요.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 자기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 쓰는 그 자체가 자기한테 해롭습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억울했지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이 편안하게 먹기로 했고, 실제로 나중에는 가족들끼리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됐습니다. 세상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저희는 그냥 과거니까 다 잊고 다가올 미래에 만족하며 가기로 했고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만한 일만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가구점 직원 덕분에 딱 감당 가능할 정도의 고통만 겪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 시련이 생기신다면 미래에 내가 더 잘 되려고 그런 것이구나 생각하시며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무 시련도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